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3,000번 넘게 일어나 이산화탄소가 올라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니 근데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100개 화산 중에서 이제 어떤 게 터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조가 사실 있어요. 그 화산은 정말 아무런 전조 없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가 있는데 문제는 1950년대 이후로 관측된 화산 폭발 중에 지진계에 기록이 됐었던 화산은 27%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모든 화산들이 전부 다 다시 활동을 재개한 건 아니에요. 화산 아래에 지각에서 계속 마그마가 공급되면서 마그마방이 채워져야 그 에너지가 모이는 건데 폭발 전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의 고리에서 화산과 함께 잦은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지진? 지진. 네, 지진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바로 이곳도 화산 폭발하기 전에 무려 17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강타했던 곳입니다. 시간을 돌려 서기 79년 8월 이탈리아 반도의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에 도착을 폼페이. 했습니다. 그래. 화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던 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던 바로 그때 오 갑자기. 오. 저 멀리 베수비오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보인 것은 고요하던 베수비오 산의 대폭발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거야. 그래. 어마어마했죠.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겁에 질린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끓어오르는 베수비오에 바다마저 요동치며 도시를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 또 화산은 도망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용암덩어리를 던져댔고요. 18시간 동안 지속된 폭발 속에 사람들이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동 수단도 없고. 그런데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폼페이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찬란하던 도시 폼페이는 4m 두께의 화산재 밑에 묻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진이랑 화산이 한꺼번에 몰아쳤거든요. 도시 자체가 사라져서 파묻혀버릴 정도의 참사가 난 거고요. 우리는 지금도 폼페이에 가면 남은 도시의 흔적들을 좀 여행하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타임머신처럼. 한순간에 묻혀버렸던 그 도시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도시 폼페이. 오. 속도 봐. 너무 빨라. 저기 아침. 이 비극의 도시는 1500년이 지나서야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세기경 수로공사 도중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고대 유적은 아닐까?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의 주도하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자 전설처럼 전해졌던 그 도시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15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약 66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도시가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집이 그대로 보세요? 이상하다 기분이. 이렇게 생겼어. 아, 직접 가면 이 모습이에요? 맞아. 우와. 우와. 그런데 발굴에 매진하던 피오렐리가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빵집 등 도시가 하나씩 완성되고 심지어 식사를 하던 테이블과 식기가 고스란히 발견이 돼도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네. 왜 사람?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유골조차 없었죠. 더욱 이상한 거는
발굴터마다 정체불명의 커다란 구멍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피오렐리는 이 정체불명의 구멍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대체 뭘까 싶어서 마치 텅 빈 공간에 석고를 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폼페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열기에 바싹 몸을 웅크린 채 마지막 비명을 지르던 사람. 순간 주인을 놓치고 혼자서 떨었을 반려견. 가족을 향해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다가가던 가장. 화마를 피할 수 없던 어린아이들. 1500년 동안 묻혀있던 폼페이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거 16세기에 발견해서 발굴하고 아직까지도 저걸 진짜 대단하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그대로 남녀가 그렇게 안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안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의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그 화산재가 1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쌓였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18시간 동안 그 자세로 있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치. 그 이상하지? 그런데 최근 일본의 조사로 정확한 시간이 밝혀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3, 4m 정도 되는 화산재가 쌓인 시간이 불과 15분. 15분. 사람들은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순식간에 메모리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쨌든 그 뜨거운 화산재 열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혹시 사람들의 표정 좀 보셨어요? 표정을 보면 아주 고통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그대로 약간 답답해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폭발한 화산재가 닿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먼저 있게 됩니다. 바로 화산기체와 함께 방출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먼저 닥쳤을 거라고 봐요. 농도가 높아지면 40초에서 1분 만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니에요. 죽는 것도 몰라요. 사실 약간 우리 다 그 수면 마취 해보셨잖아요. 내가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하다 그냥 쓰러지잖아요. 잠들듯이 그대로 정신을 아마 아득해지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여기까지의 일이 불과 화산 폭발 1, 2분 이내에 이뤄졌을 거고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의 시신 위로 뜨거운 화산재가 덮이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신이 빠르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돌과 자갈로 된 화산재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너지거나 형태가 변하지는 않은 상태고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모습을 빈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화산재가 도시에 얼마만큼의 화산재가 쌓이면 우리가 마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 1cm 정도. 1cm?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오토바이도 막 미끄러지고 했거든요. 그럼 1cm 정도면 미끄러워서. 1cm로. 정현 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1cm 요? 네, 1cm 정도만 쌓이면 거의 마비된다고 봐요. 오. 1cm만 되더라도 지하철, 자동차, 항공기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되고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유가 방금 본 것처럼 물이랑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1cm 정도밖에 안 되는 화산재 비가 같이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화산재 자체가 돌가루인데다가 절연되지가 않아요.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다 마비를 시킬 수가 있고 전력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화산재는 돌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돌가루가 들어가면서 모터를 망가뜨리게 되고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1cm만 쌓여있어도 자동차 그냥 미끄러져요.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가까운 화산이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을 생각하면은 그게 만약에 정말 터졌다, 초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서울까지도. 사실 화산하면요. 저게 설마 터지겠어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분화하는 화산에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화산이 폭발하더라도 우리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화산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15년 4월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의 대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우 무서워. 화산재 기둥의 높이는 무려 43km, 분출된 이산화황의 양만 최대 100메가톤이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와, 2,900km. 흘러내린 용암은 반경 40km 일대를 뒤덮었고요. 화산이 있는 숭바 섬에서만 화산 폭발로 9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와 진짜. 와. 탐보라 화산이 뿜어낸 엄청난 양의 분출물이 인도네시아를 뒤덮은 것은 물론이고요. 삽시간에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한여름에 말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아 기후에 영향을 준 거구나. 어머.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분출물의 양이 100메가톤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출물이 하늘로 치솟아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고요. 이듬해인 1816년 북반구에서 여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 진짜. 전 지구적인 한파에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대륙과 아시아에 기근이 찾아왔고요. 너무 끔찍하다. 이는 당장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요. 설상가상으로 1818년 아일랜드에서는 발진 티푸스가, 아시아 전역에는 콜레라가 유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탐보라 화산으로부터 촉발됐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화산 폭발이 전 지구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걸까요? 다음 해에 북반구에 여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결국에는 이 화산재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몇 년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탐보라 화산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그 원자폭탄에 17만 개 동시에 폭발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던 화산이었던 거죠. 와. 이때 산의 윗부분이, 탐보라 산의 윗부분이 통째로 날아가서 산의 높이가 원래 4,300m였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2,850m까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게 됐고, 와, 2,000m가 날아간 거예요? 우와. 숨진 주민만 9만여 명이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열대지역 화산에서 솟아오른 재가 지구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기상 시스템 전체를 마비를 시킨 거죠. 그런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발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지리학계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네시아였던 거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관심 바뀌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화산이라고 하는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데, 사람들의 이목이 일제히 집중된 거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1816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름을 잃어버린 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당시에 몰랐는데 이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려서 작은 빙하기를 만들었던 그 원인이 바로 화산재 그리고 화산 기체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와. 화산 폭발 지수가 작으면 그 근방에 올라갔다 그 근방에 떨어져요. 근데 너무 화산 폭발이 심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40km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이미 그 지역에 있지는 않게 돼요. 성층권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편서풍을 타고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심지어 저 위쪽에서는 내려가지 않고 대기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2년, 3년 계속 그 천천히 위에서 퍼지는 거군요.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산화황이 지구 전체를 이제 감싸게 되는 거잖아요. 유독하기도 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산재와 함께 이게 태양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몇 %만 떨어뜨리더라도 지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폭발한 이후에 3년 동안 평균 기온이 5도씨가 떨어졌는데, 며칠 만에 5도씨 하락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을 겁니다. 탐보라 화산 폭발의 여파는 2억 마일, 한반도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교하기를 장마가 한 달이 넘게 졌으니 곡식이 반드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다. 순조실록. 평양부의 성 안팎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토사와 관격을 알아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에 자그마치 1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유. 게다가 이어진 기근과 전염병에 몰린 백성들이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39차례나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당시는 이유를 몰랐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조선을 뒤흔들 밀란과 기근, 전염병의 원인으로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 14년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를 79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순조 16년, 2년 후에는 659만 명으로 130만 명이 줄어들어요. 기근으로 구호미 방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조선 후기의 재정 자체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통과 화산처럼 이렇게 과거에 분화했던 그 화산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도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죠. 폼페이를 집어삼켰던 그 베수비오 화산 또한 다시 마그마 활동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인류사에 딱 5번 있었던 슈퍼화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고 최근에 폭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946년 백두산에서 과거 2000년 동안 폭발한 화산 가운데 최고 규모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에 5번밖에 없었던 슈퍼 화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분화구의 직경만 5km,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칼데라 천지가 바로 그 거대한 폭발의 흔적입니다. 대체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길래 슈퍼 화산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런데 1000년 전의 폭발이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두산의 이후로도 거의 100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백두산이 꾸준히 폭발해왔다는 사실은 분화구의 모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백두산의 분화구를 한번 보면 테두리가 울퉁불퉁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한번 폭발한 후에 계속 폭발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분화가 생기고 테두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된 겁니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백두산 폭발이 머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끓는다 끓어. 폭발의 뚜렷한 징후가 그 몇 년간 관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2003년부터 정상의 나무들이 점차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화산가스 때문이라고 하고요. 와, 진짜? 천주 주변 온천들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섭다. 평소보다 수온이 80도까지 오르면서 펄펄 끓고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폭발을 일으켜온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은 1925년입니다. 3년 후면 또다시 100년이 됩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백두산의 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그 폭발 가능성을 일단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얼마 정도로 예측을 했을까요? 확률로 말하자면 100%입니다. 에? 모든 과학자들이 만장일치로 폭발한다? 네, 폭발한다. 그런데 언제 어떤 규모로 폭발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일단 최근에 백두산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만약에 폭발을 하면 난 한 달 전부터 대략적으로 예측이 안 될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필리핀도 그렇고 미리 알았어요. 임박한 거를 확인하고 대피를 시켰는데 백두산에 어떤 문제가 있죠? 북한이잖아. 협조를 할까요? 안 하죠. 사실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인류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초화산급으로 분화를 하게 되면 인류의 재앙이고 동아시아의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왜 우리 백두산은 그 불레고리의 테두리에 있지도 않고 네. 심지어 이제 일본 그 테두리 한참 이제 뒤에 있는데
왜 이렇게 큰 폭발이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예리한 질문하셨습니다. 울릉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사실 브레고리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 뜬금없이 왜 백두산이 그렇게 커다란 화산이냐라는 건데 지구상에서 굉장히 특이한 화산 중에 하나예요. 원래 판과 판이 만나는 경계선에 화산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경계면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네. 일본 같은 경우가 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공급되고 계속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해양판이 판 아래로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는 그 대륙 뒤쪽에 백두산이 있는 거잖아요. 태평양의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암석들이 물을 먹으면서 같이 들어가게 돼요. 저 물 먹은 암석층이 녹아 나오면서 마그마를 형성할 수가 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산 형태랑 다르게 굉장히 안쪽에서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백두산 아래 마그마 방들이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마그마가 계속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소규모의 분할을 한다면 예측도 가능하고 대비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데 분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계속 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참던 에너지가 한 번에 팍 터져 나오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증거가 뭐냐? 몇 해 전부터 백두산 천지 서쪽과 북쪽의 지표면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진짜요? 네,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이렇게 변화가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 백두산 온천수 말씀하셨던 그 계란 삶아 먹었던 거기가 91년에는 67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란 오래 놔둬야 삶아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83도까지 오르면서 또 거기서 공급되는 기체들을 봤더니 헬륨이나 수소 같은 또 가스 성분들도 많아집니다. 헬륨은 다 어디서 오냐면 저 깊은 곳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헬륨이 검출된다는 거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천지 근처에서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진계가 기록하는 지진이 3,000회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폭발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겁니다. 천지 거대하다고 하셨죠. 네. 천지에 고여있는 물의 양이 20억 톤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게 됐지만 단순한 화산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물이랑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라하르가 생긴다는 걸 알았잖아요.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용암과 화쇄류가 쏟아져서 반경 60km 이내 지역을 초토화시킬 거고요. 천지 아래 농축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반경 50km 이내 사람들이 모두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지에 고인 20억 톤의 물 중 일부는 수증기가 되어서 치솟을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산등성이의 계곡을 따라 세차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라하르의 벽은 새로 쏟아진 화쇄류와 함께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면서 피나투보 화산 이상의 대참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은 수십 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밑에 매장되고 말 거예요. 백두산이 인접해 있는 함경도 북측은 용암, 화산재, 화쇄류 등 모든 종류의 재해가 덮쳐오겠죠. 가장 큰 문제는 화산재입니다. 0.1cm만 쌓여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움직이지 못하고요. 1cm만 쌓여도 수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문제는 물론 먹을 것, 마실 것도 구하기 어려워질 거고 도시는 암흑 속의 아비규환으로 변해갈 거예요. 상공으로 퍼진 화산재는 한국에만 머무르지는 않겠죠. 백두산이 이미 전 세계를 꽁꽁 얼렸던 탐보라 화산 그 이상의 위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폭발 때에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빙하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예측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화산 폭발을 했을 때 정말 나 눈물 날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최악이 아닐 수도 있겠고 하지만 최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 회로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나 준비로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야말로 사실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00년 전에 일본의 영향을 주로 많이 줬다고는 하지만 이번 분화에 서울 쪽에 닥치면 어떻게 될 거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고 그거에 따른 행동 요령을 또 매뉴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개인이 알 수 있도록 숙지시키는 것까지가 사실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그 행동 요령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방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딴 건 몰라도 연습만큼 더 좋은 대비책은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투어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